저는 경자 69살입니다. 당신 자리는 없어. 며느리가 말했어요. 그녀는 마치 내 존재가 그녀의 완벽한 저녁을 더럽히는 얼룩이라도 되는 듯 비웃었고, 그녀의 말은 마치 내가 그들만의 특별한 식탁에 초대받지 못한 거지라도 되는 것처럼 내 마음을 베었습니다. 나는 그저 웃었어요. 내 영혼 깊은 상처에서 저절로 솟아오른 웃음이었죠. 왜냐하면 그들이 나를 그들의 삶에서 지우기 위해 얼마나 멀리까지 갈 수 있는지 갑자기 깨달았으니까요. 그때 주인이 다가와 다시 오셨군요. 어머님, 이라고 말했어요. 그의 목소리에는 그들이 결코 이해하지 못할 따뜻한 존경이 담겨 있었죠. 그들은 내가 가진 모든 것을 주고 난 뒤 어떻게 살아남았는지 한 번도 묻지 않았으니까요. 내 이야기를 계속하기 전에 여러분이 어디서 보고 계신지 궁금해요. 댓글로 위치를 남기고 가족의 배신에 맞서는 이야기를 더 듣고 싶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정말로 다음에 일어난 일은 내가 어떻게 굴욕을 인생 최고의 달콤한 승리로 바꿨는지 보여줄 거예요. 그들은 내가 짐밖에 안 된다고 생각했지만 나는 그들이 상상도 못할 무언가를 15년 동안 쌓아왔어요. 그들이 차가운 미소로 내쫓던 가난한 가정부인 척하면서 말이죠. 나는 그들에게 다가갔어요. 내 신발 소리가 반질반질한 바닥을 울렸죠. 그 바닥은 한 번도 내 걸레질의 아픔을 겪어본 적이 없었어요. 그들의 테이블에는 일부러 내 자리를 예약하지 않았기에 빈 의자가 없었고, 나는 왜 초대해놓고 도착하자마자 쓰레기처럼 버려졌는지 누군가 설명해주길 기다리며 서 있었어요. 그때 승호가 와인잔에서 시선을 들며 잠깐 불편한 기색을 보였지만 태연하게 오늘 밤은 내가 다른 데서 식사하는 게 더 낫겠다고 했어요. 이곳은 꽤 고급스러운 곳이라 내가 어울리지 않을까 봐 그렇다는 말이었죠. 마치 40년의 희생이 나에게 그들과 함께 앉을 권리마저 빼앗았다는 듯이요. 그들은 목소리조차 낮추려 하지 않았어요. 지연은 내 상황엔 더 저렴한 식당이 어울릴 거라며 뼈아픈 멸시를 덧붙였고 나는 뼛속까지 그 냉소가 느껴졌어요. 태현은 언제나처럼 자신의 접시만 바라보며 비겁하게 침묵했고 내 눈을 마주칠 용기도 없었죠. 왠지 그의 여자친구도 불편하게 몸을 움직였지만 한마디도 하지 않았어요. 결국 소위 착한 사람들이란 대면보다 침묵이 쉬울 때는 똑같이 방관자일 뿐임을 증명했죠. 나는 다시 한번, 이번에는 더 크게 웃었습니다. 그 소리에 식당 전체의 시선이 내게 쏠렸어요. 아무도 가족에게 공개적으로 모욕당하는 늙은 가정부가 웃으리라 기대하지 않았으니까요. 하지만 그들은 내 앞에 선 여자가 더 이상 그들이 어제의 쓰레기처럼 버릴 수 있는 순종적인 엄마가 아니라는 걸 몰랐죠. 내가 접수대로 걸어갈 때 승호가 지연을 향해 당황한 눈빛을 보내는 게 보였어요. 지연의 미소는 믿기지 않는 듯 굳어 있었죠. 내 웃음소리에서 뭔가 잘못됐다는 걸 눈치챈 듯 했습니다. 나는 식당 한가운데 메인 테이블을 요청했어요. 내 목소리는 조용한 식당 안에 울려 퍼졌고 모두가 느릿한 사고처럼 펼쳐지는 장면을 바라봤어요. 주인은 주저없이 고개를 숙이며 항상 드시던 자리 준비되어 있습니다. 라고 말했죠. 그 말은 마치 폭탄처럼 공기 중에 떠 있었어요. 그 배은망덕한 테이블의 누구도 내가 이곳에 어떤 존재인지, 이곳이 내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전혀 몰랐으니까요. 나는 수년간의 고단함과 희생, 침묵의 고통이 내 안에서 튀어나올 듯 감돌았고, 이제 그들이 결코 알려고 하지 않았던 진실을 밝힐 준비를 했습니다. 그들은 나를 초대해 마지막 순간에 내치는 자신들이 영리하다고 생각했겠죠. 내가 닿을 수 없는 곳에서 부와 성공을 과시하는 게 뿌듯했을 겁니다.
하지만 그들이 모르는 사실이 있었어요. 그들이 이곳에서 쓰는 돈, 비싼 와인을 마시는 한 모금, 거드름 피우며 음식을 집어 올릴 때마다 그 돈이 바로 내 통장으로 들어간다는 것. 15년 전, 그들이 내가 건넨 돈으로 호화로운 삶을 꾸릴 때 나는 조용히 부동산과 식당, 사업에 투자하기 시작했고, 그렇게 가정부에서 그들이 상상조차 못할 제국의 숨은 주인이 되었어요. 이 순간을 나는 모르는 사이에 기다려왔던 거예요. 가난이라는 가면 뒤에 숨는 걸 멈추고 그들이 하찮게 여긴 엄마가 바로 그들의 위태로운 세계를 그림자에서 지켜온 사람이란 걸 보여줄 순간이었죠. 내가 다시 그들의 테이블을 돌아볼 때 승호의 얼굴은 창백해졌고 지연은 이를 악물고 알아챈 듯 소리 없는 비명을 질렀어요. 태현은 떨리는 손에서 포크를 떨어뜨렸죠. 그들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 이미 진실을 의심하기 시작했으니까요. 그들이 내 뒷담화를 했던 모든 말, 내 낡은 옷을 보고 눈을 굴렸던 순간, 내 질문에 짜증을 내던 한숨, 나를 그들의 완벽한 세계에서 밀어내려 했던 모든 계산적 시도들이 결국 나를 이 순간을 위해 준비시켜줬어요. 이제 나는 그들에게 보여줄 준비가 되었어요. 모든 걸 주고 사랑 하나만 바랐던 여자를 과소평가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그 사랑을 그들은 단 한 번도 진심으로 준 적이 없다는 걸 스스로 증명해왔으니까요. 이것은 배은망덕한 자식들에게 버림받는 가난한 노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그들이 결코 잊지 못할 한 어머니의 이야기입니다. 나는 내 아이에게 아침 식사를 준비하기 위해 해가 뜨기 전부터 일어나고 감사 인사 한 번 듣지 못한 채 낡은 신발을 신고 집을 나서 낯선 이들의 바닥과 화장실을 닦으며 값싼 세제로 손이 갈라지고 피가 나도 장갑을 살 돈이 부족했기에 참고 견디며 매일 밤 지친 허리를 지탱하지 못하는 오래된 매트리스 위에 쓰러지듯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도 똑같이 반복할 수밖에 없다는 걸 알면서도 승호, 태현, 그리고 어린 소피아가 남편이 세상을 떠난 뒤 내가 갇힌 가난보다 더 나은 삶을 누릴 자격이 있다고 믿었기에 모든 것을 감수했습니다. 남편을 묻을 때조차 비석을 세울 돈조차 없었고 빗속에서 승호의 손을 꼭 잡고 우리가 괜찮을 거냐고 묻는 아이에게 아무런 방법도 모르면서 괜찮을 거라 약속했던 그 순간을 기억합니다. 하지만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 내내 추가 근무를 하고 어깨가 비명을 지를 때까지 다림질을 하며 현금으로 지급되는 온갖 천한 일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자라며 겪었던 굶주림과 고통을 내 아이들에게만큼은 물려주고 싶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나는 내 자신을 위한 새 옷은 꼭 필요할 때가 아니면 포기하고 해마다 똑같은 두 벌의 작업복을 꿰매어 입으며 아이들 학비를 위해 한 푼 두 푼을 아꼈습니다. 다른 엄마들이 주말마다 아이들을 공원이나 영화관에 데려갈 때 나는 그 시간에 남의 집을 청소하며 내 아이들이 꿈꿀 수밖에 없는 사치를 그들의 아이들은 누릴 수 있도록 했습니다. 언젠가는 아이들이 뒤돌아보며 자신들을 먹이고 교육시키고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 내가 얼마나 많은 것을 희생했는지 이해해 주길 바랐습니다. 나는 아이들이 배부르게 먹을 수 있도록 수없이 저녁을 굶었던 밤이나 소피아의 기침이 폐렴으로 악화되어 5살 생일도 못 넘기고 내 곁을 떠났을 때 약을 살 돈이 없어 어둠 속에서 울었던 일들을 결코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 후로 내 안에는 너무 깊은 상처가 남아 소피아의 오빠들을 지키는 의무 외에는 더 이상 세상에 내 것이 없다고 믿으며 그날부터 모든 욕망을 억눌렀습니다. 아이들에 대한 사랑만이 내가 숨쉬는 유일한 이유가 되었습니다. 나는 여러 집에서 16시간씩 일하며 내 존재만으로도 그들의 부엌이 더러워진다고 여기는 가족들을 위해 밥을 짓고 승호보다 어린 아이들이 내 억양과 서툰 영어를 비웃는 수모도 견뎠습니다. 내 아들들이 배고프지 않게 깨끗한 옷을 입고 가난을 드러내지 않을 학용품을 가지는 것만이 내게 중요했으니까요.
나는 승호의 사립고등학교 등록금을 내기 위해 차를 샀거나 더 안전한 동네로 이사할 기회도 포기했고, 태현이 공부에 어려움을 겪을 때는 감당하기 힘든 돈을 들여 과외를 붙였습니다. 내 희생이 아이들에게는 텅 빈 냉장고나 문에 붙은 퇴거 통지서의 절박함을 모르는 미래를 만들어줄 것이라 믿었습니다. 승호가 18이 되었을 때 나는 15년간 초과 근무와 끼니를 거르며 모은 돈으로 중고차를 사줬습니다. 나는 여전히 걸어서 출퇴근했지만 그날만큼은 내 사랑의 깊이를 이해해 주길 바랐습니다. 그러나 승호는 차가 너무 오래됐다고 불평하며 더 좋은 차로 바꿔달라고 했습니다. 태현은 실망을 더 부드럽게 표현했지만 그 역시 친구들에게 보여주고 싶은 이미지에 내가 방해가 된다며 학교 행사에 오지 말아달라고 부탁하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그때마다 미소 지으며 이해한다고 했습니다. 이미 내 존재가 그들의 새로운 세계에선 감추고 싶은 얼룩이라는 걸, 내 노동이 그 세계의 입장권이었음에도 받아들이게 되었으니까요. 나는 승호의 경영학 학위와 태현의 공학 전공 등록금을 모두 내주며 여전히 남의 집 청소를 하면서도 그 집 아이들 앞에서조차 도우미로 불렸습니다. 승호의 결혼식 비용도 내 평생 모은 돈을 아낌없이 내놓았고, 지연이 원하는 해외 결혼식이 2년치 내 수입보다 더 들었지만 넉넉한 엄마라면 사랑과 존경을 받을 거라 믿었습니다. 승호와 지연이 첫 아파트를 살 때도 망설임 없이 계약금을 내주며 그들의 새 출발을 든든히 해주는 것이 내 의무라 여겼고, 태현이 첫 직장에 출퇴근할 차가 필요하다 했을 때도 비상금을 다 털어줬습니다. 내 아이가 고생하지 않게 하는 게 엄마의 몫이라 믿었으니까요. 하지만 그 오랜 세월 동안 하루 이상 지속되는 감사의 말을 들은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진실은 냉혹하고 부정할 수 없었습니다. 아이들은 내가 주었을 때만 나를 사랑했습니다. 내가 조용히 있을 때만 사랑했습니다. 내가 더 이상 줄 것이 없거나 내가 무언가를 바라게 될까 두려워지면 그 사랑은 차갑고 단단하게 굳어졌습니다. 수십 년의 고된 노동 속에서도 보지 않으려 했던 현실이었습니다. 나는 이제 나를 짐처럼 여기는 두 남자를 키워냈습니다. 이것이 바로 어머니가 모든 고통을 대신 짊어지면 자식들이 희생의 가치를 배우지 못하게 되는 대가입니다. 그리고 그 저녁 식사 날 밤, 나는 지연이 비웃고 승호가 시선을 피하는 것을 보며 그들이 더 이상 나를 한 사람으로조차 여기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들에게 나는 이미 세상이 지나쳐버린 존재감을 붙잡으려 애쓰는 늙은 여자, 가난과 하인의 삶을 상기시키는 불편한 유물일 뿐이었다. 하지만 그들은 곧 내가 누구인지 알게 될 것이다. 그 저녁 식사로부터 일주일이 지난 후 승호와 지연이 아무 예고 없이 내 아파트에 찾아왔다. 그들의 가짜 미소와 연습된 동정심은 내 상황을 생각해봤다며 이제는 내가 더 이상 스스로를 돌볼 수 없다는 사실을 인정할 때라며 더 작고 관리하기 쉬운 집으로 옮기는 걸 도와주고 싶다는 말을 하면서도 눈빛에 감춰진 조급함을 감추지 못했다. 승호가 내가 필요로 할 모든 편의시설이 갖춰진 저렴한 시니어 커뮤니티와 요양원에 대해 이야기할 때 나는 그동안 내 삶을 쏟아부었던 희생이 하나의 숨막히는 진실로 무너지는 것을 느꼈다. 이제 그들은 나를 짐으로 여겼다. 나의 의사는 묻지도 않은 채 이미 내 운명을 정해버렸고 태현이 또래들과 함께 활기차게 지낼 수 있는 곳이 모두에게 더 나을 것이라고 거들었을 때 그는 차마 입 밖에 내지 못한 말을 나는 들을 수 있었다. 내 존재가 그들에게는 부끄러움이었고 낡은 가구와 해진 커튼이 있는 내 작은 아파트는 그들이 공들여 쌓아 올린 이미지의 방해가 되었다. 그 순간 나는 내가 그들의 청구서를 더 이상 대신 내주지 않는 순간부터 그들에게 쓸모없는 존재가 되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40년 동안 나는 그들의 안전망이자 은행이자 무급 보모이자 모든 기념일마다 묵묵히 응원하는 사람이었다.
그런데 그들은 이제 나를 삶에서 지워야 할 문제처럼 취급하며 내가 수십 년간 집안일로 생긴 굳은 살이 그대로 남아있는 손으로 직접 차를 끓여내놓은 그 자리에서 자기 어머니를 어떻게 처리할지 논의하는 기분이 어떨지 궁금해졌다. 그들이 공동활동과 24시간 돌봄이 있는 시설을 추천하는 말을 듣는 동안 나는 고개를 끄덕이고 미소를 지었지만 내 가슴 속에는 식당에서 들었던 웃음소리가 점점 더 크게 울려 퍼졌다. 왜냐하면 그날 밤 그들이 알지 못한 채 내게 준 선물이 무엇인지 마침내 깨달았기 때문이다. 그들은 나를 가족이라는 환상에서 해방시켰고 오랫동안 숨겨왔던 진짜 나로 완전히 빛 속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해주었다. 그들은 내가 15년 전부터 더 이상 청소일에만 의존하지 않고 남는 돈을 작은 사업과 부동산, 그리고 내 삶의 배경에서 조용히 성장하던 여러 투자에 쏟아부었는지 전혀 몰랐다. 그들이 아무 의심 없이 내가 건네는 돈을 쓰는 동안 나는 신탁과 회사 명의로 수억 원대의 자산을 소유하게 되었고 그들이 내 집에서 나를 내쫓을 계획을 세우는 그 순간에도 전혀 눈치채지 못했다. 그들이 나를 참피준 바로 그 식당에서 열었던 모든 생일 파티, 졸업식, 승진 축하 저녁 식사 비용도 내 조용한 투자가 일부 보탰고 그들이 비싼 와인과 고급 요리로 건배할 때마다 나는 조용히 미소 지었다. 왜냐하면 그들이 주문한 술 한 병, 먹어치운 음식 한 접시마다 내 계좌로 더 많은 돈이 들어왔기 때문이다. 그들은 자신들이 가난한 엄마를 뛰어넘었다고 자축했지만 모든 것이 내 덕분임을 몰랐다. 그 배신감은 날카로웠지만 동시에 명확했다. 더 이상 나는 그들이 믿는 무력한 노인이 될 필요가 없었다. 그들이 예의 바른 작별 인사와 요양원 투어 일정을 잡아주겠다는 약속을 남기고 내 아파트를 떠날 때 나는 내 희생이 다시는 당연하게 여겨지지 않도록 그리고 내 손으로 그들의 삶을 어떻게 세웠는지 보여주겠다고 다짐했다. 그날 밤 나는 주방 식탁에 앉아 승호와 태현이 성인이 된 이후 내가 대신 내준 모든 비용, 등록금, 차량, 결혼식, 계약금, 휴가, 그리고 엄마, 우리가 힘들게 사는 거 원치 않으시잖아요. 라며 갚지 않은 수많은 소액 대출까지 모두 적어 내려갔다. 총액을 계산해보니 그 숫자가 내게 속삭였다. 금액 때문이 아니라 그것이 바로 내 침묵, 내 투명함, 내 존중을 요구하지 않은 대가였기 때문이다. 그들은 나를 한도 없는 은행 계좌처럼 대했고 목소리 없는 하인처럼 대했고 내가 주는 걸 멈추는 순간부터 쓸모없는 존재로 취급했다. 하지만 그들이 나를 요양원에 보내려고 했던 그 순간 그들은 내가 절대 용서할 수 없는 선을 넘었다. 나는 종이에 적힌 그 마지막 숫자를 바라보며 그 옆에 또 다른 목록을 만들었다. 그들의 편안한 삶을 어떻게 무너뜨리고 내가 누구인지 엄마가 아니라 그들이 우습게 여긴 여자임을 직면하게 할지에 대한 계획이었다. 이것은 단 한 번의 굴욕적인 밤에 대한 복수가 아니었다. 이것은 그들이 평생 잊지 못할 교훈을 주기 위한 것이었다. 다음 날 아침, 나는 수십 년 만에 느껴보지 못한 맑은 정신으로 깨어났다. 그리고 오래된 아파트에 버려진 채 조용한 절망에 빠질 것이라는 아이들의 기대와 달리 나는 나의 가장 신뢰하는 사업 파트너 동욱에게 전화를 걸어 내가 소유한 모든 회사와 부동산의 회의 일정을 잡아달라고 요청했다. 오랜 세월 가난해가면 뒤에 숨어 있었던 삶을 끝내고 내 아이들이 내가 미래 없는 지친 가정부에 불과하다고 믿던 그 시간 동안 몰래 쌓아온 나만의 역할을 완전히 받아들일 때가 되었기 때문이다. 15년 동안 나는 승호와 지연이 나를 모욕하려 했던 바로 그 장소, 레스토랑 X의 최대 주주였고 내 포트폴리오에는 2개의 부티크 호텔, 한 물류회사, 그리고 도시 곳곳에 여러 임대 부동산이 포함되어 있었다. 이 모든 자산은 관심을 끌지 않기 위해 서로 다른 이름과 법인 아래 관리되었다.
나는 일찍이 사람들이 당신이 아무것도 가진 게 없다고 믿을 때 다르게 대한다는 사실을 배웠고, 내 부에 영향 없이 내 아이들이 진짜 어떤 사람인지 보고 싶었기 때문이다. 내가 청소 일을 하며 번 남는 돈은 모두 투자에 쏟아부었고, 부자 고용주들이 자신의 계좌에서 빠져나간 돈을 알아채지도 못할 만큼 무심하게 준 연말 보너스까지도 점점 불어나는 자금에 보태져 내가 일군 제국의 씨앗이 되었다. 아이들이 내 도움으로 산 새 차와 명품 옷을 자랑하느라 바쁠 때 나는 밤늦게까지 재무제표를 들여다보고 조언자들과 만나며 남들이 내 처지에는 위험하다고 여긴 사업에 조용히 투자했다. 6개월 전 공식적으로 은퇴할 무렵에는 더 이상 청소일로 생계를 유지할 필요가 없었지만 일부러 파트타임으로 계속 일했다. 내가 자식들의 도움이 없으면 금세 무너질 의존적인 노인이라는 착각을 심어주고 싶었기 때문이다. 그들의 눈에 나는 여전히 가난하고 힘없고 존중받을 가치가 없는 존재였지만 내 사업체들은 그들 중 누구도 혼자 힘으로 벌 수 없는 부를 만들어내고 있었다. 그 굴욕적인 저녁 식사 다음 날, 나는 동욱에게 내가 소유한 모든 사업의 재무제표를 준비하고 내 역할을 공개하는 보도자료 초안을 작성해달라고 부탁했다. 내 자식들이 나를 창피한 존재로 대하고 싶다면 정말 부끄러워할 만한 진실을 온 도시에 공개해주기로 결심했기 때문이다. 그들은 내가 은퇴 후 어떻게 살아왔는지, 그들의 끝없는 요구를 어떻게 감당했는지 한 번도 묻지 않았다. 그저 내가 바닥을 닦고 빨래나 개는 것밖에 할 줄 모르는 멍청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곧 그들이 무시했던 어머니가 레스토랑 X에서 그들의 와인을 서빙하는 직원의 월급에 서명하는 사람이고, 한마디면 그들의 인생을 무너뜨릴 수 있는 여자라는 사실을 알게 될 것이었다. 그 주가 끝나기 전 나는 내가 소유한 레스토랑에서 아이들이 있던 그날 밤의 사진과 그에 이르는 사건 일지를 지역 기자들에게 익명으로 제보했다. 내가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자식들의 삶을 읽어주고도 결국 버림받은 어머니가 어떤 대우를 받는지 세상에 보여주고 싶었기 때문이다. 기사가 SNS에 퍼지는 모습을 보면서 나는 후회가 아닌 내가 시작한 일을 끝내겠다는 결심만이 점점 커져갔다. 다음 날 아침, 뉴스 헤드라인은 이렇게 떴다. 자식들에게 모욕당한 어머니, 자신의 레스토랑에서 비밀 제국을 밝히다. 몇 시간 만에 내 휴대폰은 쉴 새 없이 울렸고, 기자들은 인터뷰를 요청했고, 인플루언서들은 내 이야기를 공유했으며, 낯선 이들은 내가 겪은 부당함에 분노하며 응원의 메시지를 쏟아냈다. 내 자식들은 수십 년 동안 나를 과소평가했다. 내 가치를 무시했고 내 희생을 지워버렸다. 내 인생을 빚졌으면서도 아무것도 돌려줄 필요 없는 존재로 여겼다. 이제 그들은 어머니의 침묵이 약함이 아니며 그 침묵이 깨질 때 모든 것을 산산이 부술 수 있다는 걸 배우게 될 것이다. 이제 이 일은 나만의 문제가 아니었다. 너무 많은 것을 주고도 아무것도 남지 않은 모든 보이지 않는 어머니들의 이야기였다. 뉴스가 터진 다음 날 아침, 승호는 내게 7번이나 전화를 걸어 자신의 이름이 왜 모든 SNS를 도배하고 있는지 따지듯이 다급한 음성 메시지를 남겼지만 나는 한 통도 받지 않았다. 그의 인생에서 처음으로 자신이 나를 무시하고 외면했던 그 기분을 직접 겪어보게 하고 싶었기 때문이다. 인스타그램 라이브에서 지연이 울며 오해였다고 호소하는 영상을 보면서도 나는 아무런 연민을 느끼지 않았다. 그녀는 오랜 세월 친구들에게 내가 그녀의 명품 가방과 호화 휴가를 사준 여자가 아니라 짐 덩어리라고 가르쳐왔기 때문이다. 정오가 되자 승호가 일하는 은행은 고객들이 어머니를 자기 레스토랑에서 내쫓으려 한 그의 행동을 캡처한 사진을 쏟아내자 공식적으로 그의 행동과 거리를 두는 성명을 발표했다. 48시간 만에 그는 무급 정직 처분을 받았다. 한때 내게 엄마는 내 세상에 끼지 말라고 했던 그가
이제는 세상이 그의 세상을 지켜줄 가치가 없다고 판단한 대중의 심판을 받게 된 것이다. 지연이 신중하게 꾸려온 사교 생활은 하룻밤 사이에 무너졌다. 갤러리 오프닝과 자선 오찬 초대가 끊기고 친구들은 바이럴 영상 속 시어머니에게 더 싼 곳에서 식사하라고 말한 여인과 엮이는 것이 부끄러워 그녀를 멀리했다. 사람들이 그녀를 잔인하고 인정 없으며 계산적이라고 비난하는 댓글을 읽으며 나는 그녀가 내 앞에서는 달콤하게 웃으면서도 친구들에게는 내 저렴한 옷과 낡은 신발을 비웃으며 험담을 속삭이던 순간들을 모두 떠올렸다. 태현은 아무 말 없이 폭풍이 자신을 비껴가길 바라며 조용히 있으려 했지만 몇 년 전 그가 내 요양원 입소를 농담 삼아 이야기하던 녹취가 공개되자 그의 직장은 그를 고용했던 것에 대해 공개 사과를 했고 여자친구 은지는 자신의 직장까지 우리 가족과의 연관성으로 항의를 받자 아무 말 없이 그를 떠났다. 언론은 내가 하녀에서 백만장자가 된 여인의 완벽한 사진을 찍기 위해 사흘 내내 내 아파트 앞에 진을 쳤고 처음엔 인터뷰를 피했지만 이제는 내가 이야기를 주도해야 할 때임을 깨닫고 전국 토크쇼 출연을 수락했다. 나는 망설임 없이 내 이야기를 털어놓았고 내가 아이들을 위해 바친 모든 희생, 모든 돈, 모든 무급 노동의 시간을 하나하나 열거했다. 그 아이들은 이제 나를 필요로 한 적이 없던 사람처럼 행동하고 있었다. 내가 승호와 지연이 나를 내 식당에서 쫓아내려 했던 일, 태현이 그들이 나를 내 이익을 위해 시설에 보내려고 계획할 때 옆에서 묵묵히 있었던 일을 이야기하자 관객들은 탄성을 질렀다. 그리고 내가 바로 이런 배신에 대비해 비밀리에 사업을 키웠다고 설명하자 카메라가 꺼진 뒤에도 귀에 맴돌던 박수갈채가 터져나왔다. 내가 뼈 빠지게 일해 마련한 돈으로 내 아이들이 호화로운 삶을 누렸다는 사실이 드러날수록 대중의 분노는 더욱 커졌다. 승호와 지연은 눈물로 가득한 합동 영상을 내보내며 나를 사랑했고 항상 내게 최선을 원했다고 주장했지만 수천 개의 댓글이 그들을 위선자라고 비난하며 사랑은 완벽한 조명 아래 명품 옷을 입고 동정심을 자아내는 영상이 아니라 행동으로 증명된다는 사실을 상기시켰다. 태현은 자신은 항상 형제들과 의견이 달랐고 나를 지키려 했다고 인터뷰하며 수습하려 했으나 나는 곧 그가 나를 그저 하녀라며 우리가 던져주는 것에 감사해야 한다고 조롱하는 녹취를 공개했고 그의 직장은 신속하게 계약을 해지했으며 그의 옛 친구들 역시 그를 사교계에서 완전히 지워버렸다. 진실은 모두에게 명확했다. 그들은 오만과 특권의식으로 스스로의 평판을 망쳤다. 그들은 자신들을 키운 여인의 힘을 과소평가했다. 그들은 침묵이 약함이 아니라 인내임을 잊었다. 그리고 이제 내 인내는 끝났다. 이것은 내가 그들에게 계획한 일의 시작에 불과했다. 일주일 만에 승호의 해고가 공식화되었고 은행은 노모를 대중 앞에서 망신 준 사람과는 가치관이 맞지 않는다며 보도자료를 냈다. 지연 역시 갤러리 Y의 부유한 이사들, 그중 상당수가 노인이었던 그들이 그녀의 생활을 지원한 여인을 대하는 태도에 분노를 표하며 파트타임 자리에서 쫓겨났다. 태현은 엄마를 시설에 숨긴다고 웃던 녹취가 퍼져 여러 엔지니어링 회사에서 블랙리스트에 올랐다는 소문을 들었다. 그의 얼굴은 이제 특권과 배은망 덕의 상징으로 뉴스와 소셜미디어에 도배됐다. 그들은 더 이상 기자의 전화를 받지 않았고 선글라스와 모자로 얼굴을 가린 채 외출했으며 휴가나 호화로운 식사 사진도 올리지 않았다. 모든 사진마다 그들이 수년간 희생을 외면한 채 어머니를 내친 것에 대한 분노의 댓글이 쏟아졌고 나는 그들이 공들여 쌓은 삶의 기반이 스스로의 선택의 무게에 금이 가기 시작했음을 알았다. 스캔들이 터진 지 3주 후 나는 그들을 모두 레스토랑 X의 비공개 테이블로 불렀다. 그들은 그곳이 내 인연이 있는 곳임을 한 번도 궁금해하지 않았기에 이 자리를 알아보지 못했다. 초췌한 얼굴, 잠 못 자 부은 눈,
더 이상 다림질되지 않은 옷차림으로 도착한 그들을 나는 동욱과 함께 보고서를 검토하며 일부러 기다리게 했다. 수년간 내가 그들의 관심을 기다리며 주방, 복도, 주차장에서 머물렀던 것처럼 이제 그들이 기다림의 쓴맛을 느낄 차례였다. 나는 내 조건을 명확하고 단호하게 제안이 아닌 명령으로 전달했다. 그들은 내가 그들의 삶에 투자한 모든 돈을 이자까지 합쳐 70만 달러 이상을 갚아야 하며 내 사업장에서 최저임금을 받는 신입사원으로 일의 빚을 모두 갚을 때까지 근무해야 한다. 그리고 내 법률팀이 마련한 소박한 아파트에 살면서 그들이 누렸던 호사를 나는 꿈도 꾸지 못했던 환경에서 직접 체험해야 한다고 했다. 승호는 즉시 반대하며 자신의 나이에 어떻게 다시 시작할 수 있겠냐고 주장했지만 나는 그에게 내가 그보다 더 어렸을 때 하루에 16시간씩 바닥을 닦으며 그를 먹여 살렸다는 사실을 상기시켰다. 내가 지연에게 그녀가 레스토랑 X의 주방에서 설거지와 가스레인지 청소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설명하는 동안 그녀의 눈물은 아무도 모르게 흘러내렸다. 한때 그녀는 내가 그런 고급스러운 곳에 어울린다는 생각을 비웃었지만 이제 그녀는 그곳에 진정으로 속한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배우게 될 것이다. 태현은 자신이 형과 형수만큼 공범이 아니라고 변명하며 관용을 호소하려 했지만 나는 그의 구식 방식, 이 자신들의 잠재력을 가로막는다는 그의 발언들을 나열하며 말을 끊었다. 그의 목소리가 떨릴 때 나는 그에게 지금 당장 내가 소유한 건물에서 변기를 고치고 벽을 칠하고 쓰레기를 나르는 시설 관리인으로 일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것은 복수가 아니었다. 이것은 수십 년의 조용한 인내로 얻은 정의였다. 이것은 자식들에게 땀과 겸손의 가치를 배우라고 요구하는 어머니의 모습이었다. 만약 그들이 내 조건을 거부한다면 나는 그들의 외모, 내 일, 내 지능을 조롱하는 사적인 대화를 담은 영상 증거를 포함한 나머지 녹음 파일을 공개하겠다고 약속했다. 그 영상은 그들이 명예나 경력을 회복할 수 있는 모든 기회를 파괴할 것이었다. 그들이 떨리는 손으로 계약서에 서명할 때 나는 아무런 죄책감도 느끼지 않았다. 그들이 적은 모든 글자는 나를 당연하게 여긴 세월에 대한 작은 보상일 뿐이었다. 그들의 특권적인 삶은 끝났다. 이제 그들은 나처럼 살아야 할 것이고 어쩌면, 정말 어쩌면 자신들을 키운 손을 존중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배우게 될 것이다. 바로 다음 날 아침, 승호는 내가 직접 승인한 파란색 유니폼을 입고 본사에 도착했다. $1000짜리 양복과 반짝이던 구두 대신 다른 작업화와 청소도구가 담긴 플라스틱 양동이를 들고 있었다. 이제 그는 대리석 바닥에서 발자국을 닦으며 한때 $100만 계좌를 관리한다고 자랑하던 자신을 모른 척 지나치는 옛 동료들을 지켜봐야 했다. 로비 타일에 얼룩을 닦으며 허리를 굽혔을 때 그는 아직 겸손이라는 화폐를 고통스러운 과업 하나하나로 얻어야 한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있었다. 레스토랑 X에서 지연은 기름지고 탄 조리도구가 가득한 싱크대 앞에서 첫 근무를 시작했다. 매니큐어한 손은 몇 시간 만에 공업용 비누와 뜨거운 물에 헐었다. 주방장은 어떤 특별 대우도 하지 않았고 나중에 나에게 하루 종일 거의 한마디도 하지 않은 채 전에 손댄 적 없는 접시에서 굳은 음식을 긁어내며 주방을 옮겨 다녔다고 보고했다. 나는 그녀가 이제야 새로운 현실의 무게를 느끼기 시작했음을 알았다. 태연은 내 오래된 아파트 건물 중 한 곳에서 고장난 배관을 교체하고 쓰레기를 컨테이너에 옮기는 일주일을 시작했다. 내가 예전에 보이지 않는 존재로 여겨지며 가족들을 위해 아파트를 청소하던 바로 그 노동이었다. 관리소장은 태현의 손이 이틀 만에 물집이 잡혔다고 했지만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자신의 이름을 신문에서 본 적 없는 혹은 알아도 일부러 언급하지 않는 나이 많은 남자들과 함께 조용히 일했다. 그들의 첫 월급은 큰 충격이었다.
한 번도 최저임금으로 살아본 적이 없었기 때문이다. 나는 매니저들에게 그들이 사는 소박한 아파트의 월세를 먼저 제하고 남은 돈만 지급하라고 지시했다. 그들이 음식, 공과금, 교통비를 위해 한 푼 한 푼을 아껴 써야 하는 불안을 느끼게 하려는 것이었다. 어느 늦은 밤, 승호는 내가 어떻게 수십 년을 이렇게 살면서도 미치지 않을 수 있었냐고 메시지를 보냈지만 나는 답하지 않았다. 설명하는 것은 내 몫이 아니고 깨닫는 것은 그의 몫이기 때문이다. 매주 그들이 피할 수 없는 새로운 도전이 이어졌다. 승호는 전 상사가 여전히 회의를 여는 임원층 화장실 청소를 배정받았고, 지연은 눈물을 참지 않는 주방장 밑에서 채소를 손질하다 2번이나 화상을 입었으며, 태현은 아파트 욕실을 다시 칠하다 칠을 빠뜨린 부분이 있어 꾸지람을 들었다. 모든 징계 보고서가 내 책상에 도착할 때마다 나는 승인했다. 그들을 먹이고 입히기 위해 내가 더한 고생도 불평 없이 견뎠기 때문이다. 나는 다시 한번 이것이 잔인함이 아니라는 것을 상기했다. 이것은 너무나 늦은 교육이었다. 보답을 요구하지 않을 거라 믿었던 어머니에게서 빼앗기만 했던 세월을 바로잡는 과정이었다. 몇 주가 몇 달로 이어지자 나는 그들의 상사들로부터 작지만 의미 있는 변화를 듣기 시작했다. 승호는 오만함 대신 모든 직원에게 존경을 표했고, 지연은 불평 없이 일찍 출근해 늦게 퇴근했으며, 태현은 이제 자기 손으로 하루 일을 마치고 나서야 느끼는 만족감 덕분에 2배 나이 많은 남자들보다 더 빨리 고장난 자물쇠를 고칠 수 있게 되었다. 하지만 나는 마음을 누그러뜨리지 않았다. 용서하지도 않았다. 그 변화가 진짜인지 아니면 잃어버린 삶에 다시 접근하기 위한 절박한 연기인지 지켜보았다. 매일 밤 기록을 검토하며 내가 이들을 다시 가족으로 받아들일 수 있을지 아니면 영원히 낯선 사람으로 남겨야 할지 스스로에게 물었다. 그들은 나를 언제든 버릴 수 있는 하인처럼 대했다. 이제 그들은 내 사업의 하인이 되었고 그 아이러니를 우리 모두가 뼈저리게 느끼고 있었다. 강제노동을 시작한 지 3달이 지나자 나는 그들에게 지역 요양원에서 의무적인 봉사활동을 하라고 명령했다. 단순히 육체적 피로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들은 가족에게 버림받은 사람들의 조용한 절망을 마주해야 했다. 언젠가 아무렇지 않게 나를 버리려 했던 그들이 나와 똑같은 처지의 사람들을 직접 만나야 했다. 휠체어와 빛바랜 사진들로 가득한 복도를 걸으며 그들은 자신들이 내게 계획했던 일이 내가 정말 그들 생각만큼 무력했다면 어떤 모습이었을지 비로소 보게 되었다. 승호는 수년간 찾아오는 이가 없던 노인들에게 보드게임을 함께하거나 신문을 소리내어 읽어주는 임무를 맡았다. 첫날이 끝난 후 요양원 원장이 내게 전화를 걸어 승호가 창가에서 자녀를 기다리는 한 노인을 바라보며 30분 넘게 침묵한 채 앉아 있었다고 전했다. 그 노인은 오지 않는 연락과 방문을 기다리는 내가 한때 겪었던 바로 그 기다림을 반복하고 있었다. 지연은 요양원 주방에서 감자를 깎고 식사를 나르며 손을 꼭 잡는 노인들에게 자식들이 더 이상 연락하지 않는다는 이야기를 속삭임으로 들었다. 그녀는 눈물을 직원들에게 들키지 않으려 애썼지만 주방장은 셋째 날 지연이 식자재실에서 결국 무너졌다고 내게 말했다. 그제야 지연은 자신도 얼마든지 자식들이 다른 곳에서 웃고 있을 때 홀로 식탁을 닦는 여인이 될 수 있었음을 깨달았기 때문이다. 태현은 보행기 수리, 침대 난간 조정, 욕실 고장난 수도꼭지 수리 등을 맡았다. 일하는 동안 손이 떨리는 한 노인은 문에 느슨했던 나사를 조여줘서 다시 안전하게 느껴진다고 고마워했다. 이후 관리소장은 태현이 그날 근무 시간이 끝난 후에도 1시간이나 더 남아 아무도 시키지 않았는데도 건물의 모든 자물쇠와 경첩을 점검했다고 내게 알렸다. 그들은 처음으로 박수갈채를 기대하지 않고
신분이나 부에 위안 없이 일하는 것이 무엇인지 경험했다. 나는 그들이 봉사 시간을 모두 기록하게 하여 세상에 드러나지 않는 노동의 가치가 흑백의 숫자로 보이게 했다. 내가 수십 년간 그들 이름으로 해왔던 바로 그 노동이었다. 승호가 요양원 노인들이 자신을 내게 떠올리게 했다고 문자로 보냈을 때 나는 답장하지 않았다. 그의 새로 생긴 죄책감을 들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이다. 지연이 식당에서 했던 말을 사과하는 편지를 썼을 때 나는 그것을 책상 위에 뜯지 않고 두었다. 변화 없는 사과는 이미 수없이 들어온 말뿐이었으니까. 그들의 눈물은 내가 16시간 근무를 마치고 차가운 저녁을 혼자 먹으며 보낸 세월을 지울 수 없다. 그들의 피로는 내가 소유한 식당에서 다른 자리에 앉으라는 굴욕을 지울 수 없다. 그들의 후회는 내가 모든 것을 바쳐 지켜낸 아파트에서 그들이 차를 마시며 내 추방을 계획했던 기억을 지울 수 없다. 그러나 나는 멀리서 계속 지켜보았다. 관리자의 보고가 점점 덜 냉정하고 더 호기심 어린 어조로 변했다. 승호가 불평 없이 바닥을 닦는 모습, 지연이 식당에서 연약한 노인들을 세심하게 돌보는 모습, 태현이 맡은 모든 고장난 물건을 집요하게 고치는 모습을 보고했다. 무언가 변화하고 있었고 나는 그 변화가 내가 더 이상 그들을 통제하지 않아도 계속되지 확인해야 했다. 이것은 아직 구원이 아니었다. 그저 그들의 대가가 시작되었을 뿐이었다. 내가 조건을 내건 지 6개월 후 매니저들로부터 받은 상세 보고서에는 그들의 근무 태도와 행동이 꾸준히 개선되고 있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승호는 이제 사무실 청소를 자발적으로 일찍 와서 했고, 지연은 주방 정리를 돕느라 자진해서 늦게까지 남았다. 태현은 내 아파트 건물의 고장난 배관을 너무나 효율적으로 고쳐서 세입자들이 그를 이름까지 불러가며 요청하기 시작했다. 그럼에도 나는 쉽게 마음을 풀지 않았다. 수년간의 배신이 몇 달의 고된 노동으로 지워질 수는 없었기 때문이다. 승호가 한때 은행 임원으로 회의를 하던 임원실의 화장실 청소를 맡았을 때 예전 동료가 그를 알아보고 사진을 찍어 온라인에 빠르게 퍼뜨렸지만 그는 전처럼 내가 개입해달라고 다급하게 연락하지 않았다. 이번 굴욕이 그가 내게 진 빚의 일부임을, 수십 년의 특권 끝에 내가 반드시 가르치고자 했던 교육의 일부임을 이제 이해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지연은 설거지에서 주방 보조로 승진했다. 새 역할의 첫날 뜨거운 기름에 손을 대었지만 다음날 붕대를 감고 2배로 열심히 일에 불평하지 않았다. 한때 그녀를 진짜 노동은 할 수 없는 철부지 사교계 인사라고 비웃던 요리사들도 그녀를 존중하게 되었다. 이 이야기를 동욱에게 들었을 때 나는 비로소 속으로나마 그녀가 외양보다 노력의 가치를 조금씩 이해하기 시작한 것 같다고 인정했다. 태현은 부상으로 힘들어하는 나이든 관리 직원을 대신해 추가 근무를 자청했다. 건물 관리인은 태현이 초과 수당도 요구하지 않고 그저 자신도 무시당하는 기분을 알아서 돕고 싶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나는 아직도 그날 식당에서의 그의 비겁한 침묵을 기억했지만 오만이 번성하던 자리에 마침내 겸손히 뿌리내리고 있는지 궁금해지기 시작했다. 그들은 의무적인 근무 시간 외에도 요양원을 방문하기 시작했으며 승호는 한 노인에게 체스를 가르치고 지연은 쉬는 날마다 구운 작은 케이크를 입주민의 생일에 가져다 주었고 태현은 고장난 가구를 무료로 수리해주겠다고 자청했다. 이들 중 누구도 내가 이 행동들을 알고 있다는 사실을 몰랐는데 나는 직원들에게 내 이름을 언급하지 말라고 지시했기 때문이다. 그들의 친절이 결과에 대한 두려움 없이도 지속되는지 보고 싶었기 때문이다. 레스토랑 X의 감시 영상을 검토하다가 지연이 아무런 지시도 없이 주방 바닥에 무릎을 꿇고 타일 줄눈을 닦는 모습을 보았을 때 나는 그녀가 내게 내 형편에 더 맞는 저렴한 곳에서 식사하라고 했던 나를 떠올렸다. 비록 여전히 분노가 마음속에 남아 있었지만
나는 그녀의 변화의 증거, 더 이상 나를 그녀의 사회적 야망의 장애물로 여기던 사람이 아니라는 증거를 외면할 수 없었다. 태현의 변화가 가장 놀라웠다. 그는 항상 두 형제 중 더 약한 쪽이었고 아무런 의심 없이 승호를 따르기만 했으나 이제는 조용한 품위로 일하고 있었다. 그 모습은 그들의 아버지가 살아있었다면 그들에게 어른이 되는 길을 안내해 주었을지도 모르는 남자의 모습을 떠올리게 했다. 요양원의 한 입주민이 태현에게 자신도 그런 아들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말했을 때 나는 직원으로부터 태현이 10분 동안 보급품실에서 울다가 아무 말 없이 다시 자신의 일로 돌아갔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수년 동안 그들은 나를 자신의 권리의 연장선처럼 대했다. 수년 동안 그들은 내가 줄 수 있는 것으로 내 가치를 판단했다. 이제 그들은 품위란 물려받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얻는 것임을 깨닫기 시작했다. 하지만 나는 여전히 그들을 다시 신뢰할 수 있을지 알지 못했다. 아이들을 노동과 겸손의 삶으로 내몰고 8개월이 지난 뒤 나는 그들을 저녁 식사에 초대했다. 내가 보고 들은 변화가 진짜인지 아니면 내 재산에 다시 접근하기 위한 연기인지 내 눈으로 확인하고 싶었기 때문이다. 그들이 거칠고 굳은 손을 가진 평범한 작업복 차림으로 도착했을 때 나는 그들이 한때 갑옷처럼 두르고 다녔던 오만함이 전혀 남아있지 않음을 알아차렸다. 그들은 조용히 들어와 내가 수년간 혼자 식사했던 같은 식탁에 앉았다. 그동안 그들은 나를 초대하지 않은 채 명절과 중요한 순간들을 따로 축하해왔다. 내가 그들을 지켜보는 동안 그들은 의자에서 불안하게 몸을 움직였다. 나는 예전 그들의 아파트에서 몇 시간씩 기다리다가 결국 계획이 바뀌었다며 나를 받아주지 않았던 수많은 순간을 떠올렸고 이번에는 내가 그들에게 침묵 속에서 기다림의 무게를 느끼게 했다. 승호가 먼저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한때 회의실에서 휘두르던 익숙한 자신감은 사라져 있었다. 그는 지난 8개월이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힘든 시간이었지만 정직한 노동의 의미를 처음으로 이해하게 된 시간이었다고 말했다. 그리고 이제는 공개적인 망신에 대해 더 이상 나를 탓하지 않는다고, 이 모든 것이 자신의 선택 때문이었다는 것을 깨달았다고 고백했다. 지연은 자신이 식당 주방에서 1년을 마치면 요리 학교에 등록할 계획이라고 밝혀 나를 놀라게 했다. 그녀는 자신도 몰랐던 요리에 대한 사랑을 발견했으며 과거의 잔인함을 이야기하며 눈물을 흘렸지만 용서를 구하거나 변명을 하지 않고 그저 더 이상 예전의 자신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할 기회를 달라고 했다. 태현은 마지막으로 더듬거리면서도 솔직하게 자신이 용기가 없어 한 번도 나를 위해 나서지 못했다고 인정했다. 그리고 관리 업무를 하며 손으로 일하는 것이 이전 직장에서는 느끼지 못했던 자부심을 주었다고 말했다. 그는 자신을 그저 형과 형수의 뒤에서 아무 말 없이 지켜보기만 했던 조용한 소년이 아닌 더 나은 사람으로 봐줄 수 있겠냐고 물었다. 나는 아무 말 없이 그들의 말을 들었다. 지난 몇 달간 그들의 행동과 말을 저울질했다. 여전히 마음 한편에는 그들을 완전히 밀어내고 싶은 마음도 있었지만 요양원에서 자신의 자녀에게 이런 사과조차 받지 못한 입주민들을 떠올렸고 내 자녀들에게 이 기회를 거부하는 것이 한때 그들이 내게 했던 것만큼이나 냉정한 일이 아닐까 생각했다. 나는 그들에게 내 사업장에서 계속 일할 수 있지만 더 이상 빚을 갚아야 한다는 위협 아래 두지 않겠다고 말했다. 그들의 변화가 그들이 돌려줄 수 있는 돈보다 더 중요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놀랍게도 그들 모두 남기를 선택했다. 승호는 1년간 청소부로 일하겠다고 했고 지연은 식당 주방에 남기를 원했으며 태현은 처음으로 자신이 쓸모있다고 느낀다며 관리직을 계속하겠다고 했다. 그날 밤 우리는 해숙가정부가 준비한 소박한 식사를 함께했다.
혜숙은 한때 내가 부유한 집에 들어갈 때 지녔던 것과 같은 조용한 품위로 우리를 대했다. 식사를 하며 나는 수십 년 동안 꿈꾸었으나 결코 볼 수 없을 것이라 생각했던 가족의 모습을 잠깐씩 볼 수 있었다. 특권이 아닌 감사와 존중 위에 세워진 가족이었다. 하지만 나는 그들을 완전히 용서하지 않았다. 나는 그들에게 용서는 요구할 수 있는 선물이 아니라 매일 행동을 통해 얻어야 하는 과정이라고 말했고, 화해를 약속할 수는 없지만 그들이 계속 변화된 모습을 보여준다면 내가 먼저 한 걸음 내디딜 용의가 있다고 했다. 그들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고 나는 그들의 얼굴에서 오랜 고통 끝에 비로소 쌓인 겸손을 보았다. 그리고 처음으로, 아주 작지만 진짜로, 그들이 내가 바친 희생에 걸맞은 사람이 될 수 있으리라는 희망을 품었다. 이것은 행복한 결말이 아니다. 이것은 배신의 폐허에서 다시 세운 가족의 시작이었다. 그 밤, 내 저택에서 아이들에게 내 용서를 받을 수 있는 첫걸음을 허락한 지 5년이 지났고, 오늘 나는 조용히 확신할 수 있다. 그들에게 책임을 묻기로 한 결정은 내 인생에서 가장 고통스러우면서도 해방감을 준 행동이었다. 그 결정은 그들로 하여금 나에게 끼친 상처뿐만 아니라 그들 자신의 삶에 존재하는 공허함까지도 직면하게 만들었기 때문이다. 승호는 1년간의 청소부 일을 마친 후 은행업으로 돌아가지 않고 대신 호텔 경영을 선택해 지금은 내 소규모 부동산 2곳을 관리하고 있다. 그는 자신의 이름이 아니라 직원들과 함께 바닥을 닦으며 보낸 세월로 존경을 받고 있으며 2년 전 지연과 이혼했지만 그들의 이별은 원망이 아니라 서로 너무 달라진 두 사람이기에 우호적으로 이루어졌다. 지연은 요리 학교를 졸업하고 현재 레스토랑트 X에서 총주방장으로 일하며 그녀의 요리는 업계에서 조용히 찬사를 받고 있다. 그녀는 외모가 아니라 그녀의 강인함을 알아주는 남자와 재혼했고 딸을 데리고 나를 찾아올 때면 예전처럼 나에게 더 싼 식당을 찾으라던 차가운 여인의 모습은 전혀 보이지 않는다. 태현과 그의 아내 카르멘은 노년층을 위한 주택개조를 전문으로 하는 소규모 유지보수 사업을 운영하고 있으며 그들의 일은 내가 그가 엔지니어로 일할 때는 볼 수 없었던 만족감을 주고 있다. 일요일마다 내 정원에서 아이들과 노는 모습을 보면 그는 내가 늘 바라던 어른으로 마침내 성장했음을 알 수 있다. 나는 그들을 용서했다. 그들의 배신을 잊어서가 아니라 그들이 다시 내 가족이라 불릴 자격을 스스로 되찾았기 때문이다.